74세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법정을 놀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음력설 둘째 날 74세 남성의 작은 집에서 그의 마약에 중독된 42세 아들을 죽이게 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체포된 후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74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만든 아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사건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2월 20일 아침 9시쯤 막내 아들 전투가 아버지에게 마약을 사기 위해 50위안을 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아버지가 거절하면 전투는 종종 화를 내며 집안을 부수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칼을 휘두르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그날 더는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50위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전투는 돈을 받고 서둘러 마약을 사러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는 집에 헤로인 봉지를 들고 돌아와 즉시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가족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답답해졌습니다. 전 씨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주사를 마친 전투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게 24가지 재료가 들어간 약초차를 끓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분노로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고, 미리 준비해둔 42개의 수면제를 몰래 넣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가족의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완성되자 전 씨는 아들에게 차를 건네며 아무런 의심을 주지 않고 차를 마시게 했고, 전투는 차를 마신 후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그는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전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오전 11시, 전 씨는 준비한 렌치를 손에 꼭 쥐고 아들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더는 참을 수 없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다짐하며 렌치를 들어 아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전투는 깨어나 아버지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왜 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분을 담아 아들을 때렸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그는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아느냐? 넌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스스로 악한 길을 택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읊조렸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손이 감각을 잃을 때까지 아들을 계속 때렸고 완전히 지쳐서야 멈췄습니다. 전투가 아직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가 완전히 죽지 않았을까 두려워 종이와 마스크를 가져와 그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침대 위에 올라가 전투 위에 앉아 이불로 머리를 덮고 그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눌렀습니다. 이후 전 씨는 밖으로 나가 70세 아내에게 막내 아들의 생을 끝냈다고 조용히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화기를 들어 장남 전구엉에게 "너희 동생은 이제 떠났고 앞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른 절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전구엉은 아버지의 긴박한 전화를 받자 망설임 없이 부모님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버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친척들이 설을 맞아 집을 방문하고 있어 가족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전투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척과 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전구엉과 가족은 냉정을 유지하며 최근의 비극을 숨겨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진 후 아버지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라고 전구엉에게 부탁했습니다. 전구엉이 당국에 연락한 후 경찰이 도착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씨는 체포되어 고해 살인 혐의로 남사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점꾸엉은 수갑을 찬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잊기 힘든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 중 전 씨는 고령으로 인해 자주 병을 앓아 재판이 2차례 연기되었고 2달 넘게 격리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마다 전 씨는 자신이 아들의 생을 끝냈다고 솔직히 고백하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전투가 불효자였으며 가족을 절망과 고통 속에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는 안정된 직업이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24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전투는 자신의 마약 중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8세 때 유괴 및 갈취를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재활을 위해 안덕교도소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활에서 나올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중독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점차 단순히 마약을 피우는 것만으로는 중독이 충족되지 않았고 결국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서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의 행동은 더욱 불안정해져 가족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형 점꾸엉은 기자들에게 부모님 2분 모두 고령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경추증과 고혈압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결핵을 앓고 있어 아내와 함께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으나 두 사람의 연금은 월 3,000위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집을 나가기를 거부하고 매일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중독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백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수년간 아내와 나는 그의 중독을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돈을 썼다고 눈물로 회상했습니다. 점꾸엉은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자 전투가 어머니를 붙잡고 가스통을 들고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했던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전 씨에게 왜 아들을 죽였느냐고 물었고 그는 오랫동안 아들을 죽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몇 년간 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전투를 가족을 말려 죽인 악마라고 표현하며 그는 집에 돈을 요구하러만 왔고 두 노인의 적은 연금은 그의 중독을 채우기에 부족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전 씨는 우리 집은 한때 활기차고 따뜻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후로 모두가 우리를 멀리하게 되었고 집은 차갑고 쓸쓸하게 변해 노부부만이 침묵 속에 살게 되었다. 우리는 아들이 변화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는 더 깊은 악으로 빠졌을 뿐이다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후 심정이 어떤지 묻자 전 씨는 내 남은 인생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 이 선택을 하고 법적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아들의 갱생을 바라던 아버지가 결국 운명의 잔혹함과 마주해야 했던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0월 15일 전 씨의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전 씨는 광동법률사무소의 장시린 변호사의 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시린 변호사는 남사법률구제센터의 지명을 받아 전 씨의 권리 보호와 처벌 경감을 위해 변호를 맡았습니다. 또한 모든 마을 주민들은 그에게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며 그가 직면한 상황에 깊은 동정을 표했습니다. 관용 요청서에서 주민들은 전 씨의 아들을 죽인 행위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10년 넘게 마약에 중독되었고 강제 재활을 여러 번 받았으나 실패했으며 결국 HIV에 감염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매일 전투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부수고 훔치고 욕설을 퍼부으며 겁을 주었습니다. 전 씨 부부는 심각한 경제적 부담과 끊임없는 정서적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전 씨 부부가 온화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해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전 씨에 대한 동정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부부가 수년간 겪어온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전투가 마약을 사기 위해 부모와 가족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는 수년간 지역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HIV에 감염된 이후 그는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었으며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할 수 없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 씨가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그를 지지하며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없애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 씨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며 그를 위한 공동체의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전투가 사망한 이후 이 지역의 치안과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주민들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1시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판사는 공개 재판 대신 법정 밖에서 전씨 가족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가족에게 보석 절차를 안내하여 전씨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전씨가 고의적 살인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으나 자진 자수와 사건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점이 감경사유로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인 전투는 형기를 마친 후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재활을 강제로 받았지만 그 후에도 항상 재발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사기 위해 부모와 친척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위협과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전 씨와 그의 가족은 이 아들로 인해 극심한 억압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전투가 또다시 아버지에게 마약을 살 돈을 요구하자 전 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껴 아들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투 역시 이번 비극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전 씨의 극단적 폭력 사용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는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전 씨의 잦은 자수, 회개 및 진정성 있는 태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심사숙고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을위원회와 주변 이웃들이 그에게 관용을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한 점, 전 씨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원은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에 따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4년의 집행유예를 허가했습니다. 당일 오후 12시 30분, 전 씨는 사로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그가 문에 다가오자 감정에 복받친 전구엉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전 씨는 집행유예 선고 당일 가족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가족은 그를 맞이하는 의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 앞에서 종이를 태우고 전 씨는 집에 들어가기 전 악령을 쫓기 위해 작은 불 위를 넘었습니다. 전 씨의 집은 남사에 있는 우마 거리의 2층 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깃든 모래 벽돌로 지어진 소박하고 낡은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5층짜리 세라믹 타일로 장식된 주택들과 비교해 그의 집은 눈에 띄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가구, 창문, 심지어 도난 방지 철창까지 모두 새 것으로 수년에 걸쳐 가족이 집을 보수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딸절레는 기자들에게 사건 이후 어머니가 매일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정을 되찾도록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점차 안정을 찾은 후 절레는 부모님의 집을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낡은 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로 교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아버지를 염려해 매일 눈물 흘리셨어요 라고 절레는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70세가 넘은 아버지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구치소에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 씨는 이제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다. 그저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더 이상 세부 사항을 밝히길 거부했고 가족 또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중독만 아니었더라면 전 씨 가족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웃인 방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전 씨 가족이 약 50년 전 소군에서 우마 거리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남 전구엉은 현재 버스 운전사로 일하며 3층짜리 집을 지었지만 내부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방 씨에 따르면 전 씨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전투는 과거의 얌전한 아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세입자인 투 씨는 전 씨가 조용한 성격이라 막내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그는 아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엄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전 씨의 아내는 전투를 깊이 사랑하여 자주 약초를 넣은 차를 준비해주며 그를 세심히 돌보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투 씨는 주인인 전 씨가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의 이야기 속에 한때 평화롭던 이 가족은 하나들의 변화로 인해 점차 슬픔에 빠진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을 내마약 문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 씨는 마을에 마약 중독자가 약 7에서 8명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과거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마약에 손을 대면서 성격과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중독자들은 자주 함께 모여 지내며 이로 인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쉽게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저지릅니다. 마을의 대부분 가정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도난 방지 철창을 설치해야 했고 마약이 초래한 가족 파괴에 대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음악 거리를 관리하는 남북대 지역 주민위원회 직원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역 정부가 여러 차례 마약 퇴치 캠페인을 조직했으나 구체적 상황으로 인해 기자가 남사거리 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남사 사무소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모든 정보는 구 단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구치소 밖에서 기자는 전 씨의 사건을 직접 처리한 황 판사를 만났습니다. 황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신중히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가족 비극의 근본 원인은 사회 관리 시스템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는 HIV 양성 마약 중독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일이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는 또한 2008년 5월 이전까지 모든 강제재활센터가 이중 블라인드 관리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는 HIV 양성 중독자들의 건강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노동을 공유했으며 환자 본인조차도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중산시 제2인민병원은 중국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치료를 제공한 최초의 병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문제는 관리 작업의 어려움과 허점을 드러내며 많은 가족 비극과 이와 유사한 가슴 아픈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둥성 공안국 마약 단속국의 당견희 국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이 성에 약 18,000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의 중독 끝에 건강과 일할 능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했으며 심각한 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은 채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둥성은 중산치료 모델을 성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각 시급 지역에 최소한 한 곳의 시설을 마련해 건강이 악화된 마약 중독자들을 수용하고 돌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